자, 금융 쪽에서 부동산 저당화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이 주택 우리가 수요자 자, 이 주택 수요자는 우리가 차입자입니다. 자,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때 저당 채권을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해서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받아서 우리가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죠. 이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이 보금자리론은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우리가 보금자리론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고정금리라는 것,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은행이나 이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대출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때 이 금융기관을 1차 저당 대출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다. 이제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죠. 자, 1차 우리가 저당 시장으로서 이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그 시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는 1999년까지는 이 1차 저당 시장만 존재를 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1차 저당 시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다. 자,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조다. 그러면 1조를 대출해주면 더 이상 대출해줄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은 계속 대출을 해주다 보면은 대출 자금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 부족, 자, 이 유동성, 이 부족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 유동성 부족에 따라서 유동성 위험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 문제, 유동성 부족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 시장 제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금융기관은 주택 저당 채권을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채권 하나만 팔아서는 안 되니까 묶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택 이 저당 채권에 이 집합물 묶는다는 얘기죠. 자, 주택 저당 채권의 집합물, 이 풀이라고 하는데, 이 풀을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얼마 5천억을 만들어서 매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집합물은 지역별, 우리가 기간별, 가격별로 우리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매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매각을 하면은 이렇게 자금이 우리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정된 재원이지만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는데 누가 하느냐? 바로 한국 우리가 주택금융공사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하죠. 그래서 SPC,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 회사를 말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우리 2차 우리가 저당 대출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하다가 또 자금을 금융기관에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MBS를 발행을 해서 매각을 하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또 이 MBS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 MBS는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행을 해서 또 투자자에게 또 매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투자자는 이 증권을 또 삼으로써 또 자금을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금융기관과 이 투자자 사이에 이 기존의 주택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이 시장을 우리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한다. 이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인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2차 저당 시장인데 이 금융기관은 2차 저당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요, 유동성 부족 이 문제를 해결하죠. 이제 계속 자금이 공급되니까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이 유동성을 증가시켜요.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이 유동성 우리가 위험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험이 줄어든다. 2차 저당시장이 도입됨으로써 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요. 주택 수요자는 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주택 구입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고, 이 정부는 MBS 발행 규모를 주택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투자자는 이 국가가 보증한 우리가 증권을 사죠. 이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매입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 또는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을 우선 가지고 있고,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 보시면은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의 개념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211페이지 이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이 나오죠. 자, 이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을 보면은 이 금융기관의 이 기관에 있어서의 저당 수익률. 자, 이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저당 수익률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얘기합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이것은 2차 저당 시장에서 판매하는 MBS 수익률보다 커야 유동화가 되고요. 또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보다 MBS 수익률이 커야 투자자는 MBS에 투자를 하죠. 이 저당의 유동화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말하고요. 자,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침체해 있다.
자, 주식 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자금이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증감으로써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어느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 안 되고 MBS, 이 MBS가 거래되는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의 흐름을,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우리가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MBS.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우선은 이 저당의 이 유동화에 관련된 이 기본적 개념이 우리가 또 출제를 또 많이 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21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자, 212페이지 주택저당증권 MBS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당대출기관, 이란 저당대출기관, 그리고 저당은행, 저당회사인데 주택저당채권을 전문적으로 설정, 관리, 매매하는 회사를 저당은행 또는 저당회사라고 하는데, 이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사들인 저당을 우리는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MBS라고 하는데, 자, MBS 종류가 올해도 출제 우리가 가능성이 상당히 우리가 높다, 이런 얘기죠. 자, 올해는 이 MBS 종류가 상당히 중요하다. MBS 우리 종류가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입니다.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M, P, TS는 요건 시큐리티 증권, 나머지 MBB, MP, 여러분 B는요 본드거든요. 본드 채권입니다. 그리고 CMO, 이 세 가지는 채권이고 요것만 뭐다? 증권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가 시험에 이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MPTS, MBB, 그리고 MPTB, CMO 요 네 가지를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데, 우선 MPTS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주택 수요자인,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은, 자, 대출을 받으면은 이 매월 원리금을 우리가 상환합니다. 자, 이 대출금에 대한 매월 원금 이자를 상환을 하겠죠. 그래서 매월 원리금을 우리가 상환을 합니다. 자, 매월 원금 이자를 갚게 되면은 이 발행기관은 우리가 M, P, TS를 발행해서 우리가 투자자에게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자, 그럼 MPTS가 바로 S가 뭐죠? 모기지, 패스스루, 패스스루는 이체하거든요.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이체시키는 증권이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이체 증권이라고 해요. 이체 증권. 자, 이체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발행기관은 1000억이라는 자산, 지분을 매각을 하면은 우리가 1000억이라는 현금, 이 1000억이라는 이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때 이 자산, 지분을 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PTS는 이 발행기관이 이 자산이라는 지분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분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MBS라고 해요.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 그래서 지분을 매각을 하면 지분이 다 투자자에게 이전되죠. 어떤 지분? 우리가 주택, 이 저당 채권, 이 집합물의 소유권, 이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의 소유권과 이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전이 돼요. 자, 이때 이 차입자는 이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이 고정금리 저당 대출을 받을 때 저당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 자, 저당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는 조기 상환을 하겠죠. 자,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 조기 우리가 상환에 따르는 위험이라든지 이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을 하는데, 항상 요거는 같이 다닌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닌다. 짝꿍입니다. 꼭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MPTS에 대한 설명이고, 자, 시험 문제는 MBB와 CMO에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묻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이 차입자, 이 차입자가 또 대출을 받으면은 또 매월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를 상환합니다. 자, 이때 발행기관은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하거든요. 이 주택, 이 저당 채권, 이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했기 때문에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우리가 투자자에게 MBB를 발행하죠. MBB는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 이 기업의 회사채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형에 있어서의 MBS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 발행기관이 MBB를 발행하면은 이 MBB에 대한 새로운 원금과 이자를 우리는 투자자에게 통상 6개월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차입자는 매월 주지만 통상 6개월마다 새로운 원금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원리금이 직접적으로 현금 흐름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 그러면은 우선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을 하면은 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누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이걸 지금 보유하고 있고, 또 이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조기 상환을 하니까 이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또 이 조기 상환 위험,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면은 이 조기 또 상환에 따른 위험, 또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또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도 우리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요.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닌다는 걸 명심하고, 이 발행기관이 권리와 위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행기관이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어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은데,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수익률은 가장 낮습니다. MBB의 수익률은 가장 낮다. 자, MBB의 수익률은 가장 낮습니다. 자, 그리고 차입자가 이제 발행기간의 원리금을 우리가 갚게 되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발행기간도 조기 상환하면 어떻게 돼? 투자자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 발행기간의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콜 방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까지 발행기간의 조기 상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부분적 콜 방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적 우리가 콜 방어가 우리가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부분적 콜 방어가 우리가 인정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한 우리가 MP, TV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3페이지 저당 대출 우리가 자동 이체 채권이 또 하나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이 차입자, 이 주택 수요자의 차입자는 이 대출금에 대해서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자, 차입자는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고 있는 발행기관은 우리가 투자자에게 MP, TV, 이 B는 본드거든요. 주택저당 채권을 자동적으로 이체시키는 이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또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채권을 발행을 하거든요. 본드니까 이 주택저당 채권, 이 주택 이 저당 채권에 있어서의 집합물, 이걸 담보라 하거든요. 이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 담보로 해서 이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합니다. 그러면 차입자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바로 즉시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줘요. 그래서 이 원리금, 이 수취권은 우리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또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우리는 투자자가 부담을 해요. 자, 여러분이 차입자가 원리금을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급을 하죠. 원리금을 상환하는 즉시 또 투자자에게 원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MPTS, 이 지분형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또 MBB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지분형과 채권형의 성격 둘 다 가지고 있다. 이 지분형과 채권형의 둘 다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혼합 형태, 이 혼합 형태의 MBS라고 하죠. 혼합 형태 MBS.
자,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만기가 뭐 13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하죠. 확대. MPTV를 확대해서 이 투자자의 이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CMO라고 하죠. CMO. CMO를 우리는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CMO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O가 또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우리가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계층 저당 채권인데, 그래서 요거 확대했기 때문에 MPTV와 구조상 동일하죠. 구조상 동일하다는 것은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또 이체 증권의 성격과 또 MBB 성격 둘 다 가지고 있어요. 확대했기 때문에, MPTV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얘기죠. 자,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자,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8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이때 이 나눠진 그룹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트렌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나눠진 그룹에 이 서로 다른 이자를 적용하고 또 원금의 지급 시기를 서로 달리 정하는데, 우리가 1년, 원금의 지급 시기를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달리 정해요. 그러면은 이때 1년일 때 이자율이 2%, 여기는 2.1%, 여기는 2.2%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 4%.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도 높아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이자율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1년 차에 원금 이자를 지급하면 나머지는 이자만 지급을 해요. 자, 그리고 1년 차 끝나면 2년 차에 원금 이자 지급하면 또 나머지는 이자만 지급하는 게 바로 다계층 저당 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다계층 저당 채권의 기본적 개념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 저당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관계에 있어서 조기 상환 만기 전 변제율이 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14페이지에 CMO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잘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 두 가지가 이 정답을 많이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MBB와 CMO에서 정답 질문을 많이 묻고 있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5페이지 보시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하고요. 또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보증을 합니다. 또 주택금융을 신용보증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유동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MBS를 발행하는 업무도 담당하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거기 215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주택연금을 보게 되면은, 자, 고령화 사회. 자, 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노년 계층에 있어서의 이 생활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후 생활 자금 용도의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한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인데, 이 개념이 20회, 25회 시험에 주택연금 개념이. 그래서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된 내용을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거기에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이제 나오고 있고 장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주택연금의 장점은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돼. 중요한 장점이고, 또 국가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 보증이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고, 또 합리적 상속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주택연금, 우리가 주택연금 총액과 주택 처분 가격을 비교했을 때 주택연금 총액이 우리가 크다. 그러면은 이때 부족분은 이 가입자인 우리가 상속인에게 가입자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 총액보다 주택 처분 가격이 더 크다. 그럼 남는 부분은 누구에게? 가입자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지급을 하죠. 그 지문을 우리가 또 2번 정도 출제를 했습니다. 합리적 상속 좀 봐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세제상의 혜택이 있죠.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또 주택 가격 5억 원까지는 재산세 25% 감면을 하고요. 또 노노촌 특별세, 교육세, 등록세 면제가 됩니다. 뭐 세제상의 또 혜택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주택연금은 여러분 보금자리론과 달리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어떻게 돼 상환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216페이지에 그 위에서 7번째 줄,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이 전액 또는 우리가 일부 정산이 가능하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3회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했었죠. 자,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보면은 가입 가능 연령이 나오죠.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인 기준으로 만약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 시에는 영장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또 확정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기간, 이 확정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이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장 중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입니다. 만 74세일 때는 확정기간이 10년이고요. 55세일 때는 확정기간이 30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확정기간이 5개 있어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5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주택 보유수를 보면은 우선 부부 기준 1주택을 소유하신 분 당연히 되죠. 그리고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도 되고요. 그리고 2개, 상기 외에 2주택자인 분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할 조건으로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제외되는 주택 있죠. 자, 여러분 주택법상 주택, 뭐 여러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은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주의할 건 확정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고요. 자, 그리고 또 뭐도 제외돼요? 권리 침해가 있는 주택,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된 주택은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도 제외하는데, 문제는
주택이 상과 같이 있는 건물이 있어요. 이 복합 용도의 주택 중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자, 여러분 교재 217페이지에 연금 지급 방식에 월 지급금 지급 방식이 나오죠. 자, 월 지급금 지급 방식을 보면요,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종신 방식은 평생 동안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이고, 확정 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종신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이죠. 자, 그리고 인출 한도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우리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은 종신 혼합 방식. 이때 인출 한도는요, 대출 한도의 50% 이내인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그럼 5억 원의 50%는 2억 5천만 원 이내를 말하죠. 자, 확정기간 혼합 방식은요, 인출 한도 설정 후인데, 인출 한도는요, 대출 한도의 45% 이내입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뭐, 담보주택관리비 또는 의료비 목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정하는 금액입니다. 5%는. 자, 그래서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확정기간 방식이 들어왔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20페이지에 적용금리를 보면 변동금리거든요. 자,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대주는데, 이 기준금리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3개월 이자율 조정 주기를 가진 이 CD 금리, 요거에다가 또 하나 더 들어왔거든요. 뭐가 들어왔죠?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하나 더 들어왔고요. 가상금리를 대주는, 가상금리가 과거에는 1.1%인데 지금은 여기 1.1%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상금리입니다. 자, 변동금리고요. 그리고 보증기한을 보면은 종신입니다. 이 소유자 및 배우자를 우리 이용자로 갑니다. 소유자 및 배우자를 이용자로 가는데,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보증을 합니다. 주택 배우자에게 계속 연금이 지급이 돼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연금 받아봐야 얼마 받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요, 받아봐야 최대 한 120만 원 정도? 최대 120만 원 정도예요. 예? 120만 원 정도. 최대. 90만 원이에요? 더 줄어들었어요? 최대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옛날 130만 원인데 이제 한 120만 원 될 거예요. 근데 주택연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주택연금은요, 예? 얼마 받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택 가격이 서울특별시에 이제 한 6억이 된다. 6억. 시가로 6억 정도 되면은요, 우리가 한 70세, 나는 이제 소득이 이제 벌기가 어렵다. 신청하면요, 매월 한 200만 원 나와요. 매월 200만 원. 훨씬 좋은 제도입니다. 언제까지? 평생 동안. 그래서 상당히 주택,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뭐 보통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한 5억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연금을 신청하면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계속 거주는 거기서 하면서 본인이 돌아가도 연금 받고, 본인이 돌아가서 배우자도 계속 받게 되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 그래서 이 주택연금 지금 우리나라가 2007년 7월 달에 도입이 됐는데,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약 3만 명이 약간 넘었어요, 원래. 예, 좀 신청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주택연금 요게 가끔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교재 222페이지 공급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수단 주택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